오늘 이 자리에 서신 소감하고 여쭤봐도 될까요? 이용 교수님? 네, 이 주제는 사실 매우 예민한 주제입니다. 많은 동료 학자들이 진짜 목숨과도 같은 그러한 연구를 오랫동안 수행을 한 주제라서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제 저희가 발견한 그 효과도 매우 확실하다고 저희들은 믿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기회를 허락해 주신 우리 카오스 재단 이 기회를 우리가 활용해서 과학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은 물론이고 전문 학자들 그리고 저희들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그럼 이제 이영욱 교수님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욱 교수님 어떤 부분에 주목해서 들어보면 좋을까요? 네, 과학도라면은 모든 것을 의심해야 됩니다. 당연히 노벨상을 받아서도 의심해야 되고요. 특히 이 주제는 천문학과 물리학뿐만 아니라 현대과학의 최대 난제라고 우리 불리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됩니다. 통상 요구되는 것보다도 훨씬 많은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 강연에는 우리가 의심을 했을 때 과연 어떠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지 그런 한 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강연 제목은 암흑에너지는 존재하는가입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의 이용욱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강연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연구팀이 지난 10년 동안 초신성 우주론 연구에서 새롭게 발견한 놀라운 사실들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진행 중인 연구 그리고 국제학계의 치열한 논쟁이 있는 연구에 대해서 일반 대중에게 전달하는 그런 기회는 많이 있는 것은 아니죠. 매우 드문 것이지만 특별히 이번에 카오스 재단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초청해 주셔서 저도 용기를 갖고 최대한 쉽게 고등학교 과학 수업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사람이라면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초신성 우주론은 우주가 점점 더 빨리 팽창한다는 가속 팽창 우주의 가장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합니다. 여기 영어로 써 있는데 다 읽으실 필요는 없고요. 여러 학자들이 일관적으로 말하는 것이 가속 팽창 우주의 가장 직접적이며 가장 강력한 증거는 초신성 우주론에서 온다. 그렇다면 초신성 우주론은 무엇이냐면 초신성을 스탠다드 캔들, 표준 촛불로 사용해서 먼 은하까지의 거리를 측정한 후에 우주의 팽창을 연구하는 그러한 우주론적 연구 방법을 초신성 우주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초신성 우주론에서는 허블 다이어그램, 고등학교 시간에 아마 배웠을 거고 이전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허블 다이어그램은 은하의 후퇴 속도와 그 다음에 은하까지의 거리 이 두 가지만 관측하면 됩니다. 따라서 매우 간단하고 모델의 의존도가 매우 낮습니다. 심지어는 일반 상대성 이론에도 의존하지 않는 그런 매우 간단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우주가 가속 팽창하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검출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여러 다른 우주론 연구 방법에 비해서 매우 강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관측으로 은하의 후퇴 속도, 실제적으로 천문학자들이 사용하는 허블 다이어그램은 적색 편의, 그 다음에 이제 거리 지수 측정하는데 적색 편의는 매우 정밀하게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먼 은하까지의 거리는 매우 불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일한 적색 편의에서 그 은하까지의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결정을 하는데 우주가 가속 팽창하는 경우와 감속 팽창하는 경우 사이에 그 등급의 차이가 0.2등급밖에 되지 않아요. 매우 작습니다. 그 매우 작은 차이가 우주가 가속 팽창하는지
아니면 이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감속 팽창하는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신성 우주론이 가장 직접적이며 강력한 증거를 제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속 팽창 우주와 암흑 에너지의 발견의 공로로 노벨상이 초신성 우주론을 연구한 학자들한테 수여가 된 것이죠. 우주를 구성하는 에너지와 물질의 약 70%가 정체를 전혀 알 수 없는 다크 에너지로 되어 있다. 암흑 에너지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것은 현대과학의 최대 난제다. 이 모든 것이 여기서 시작한 거예요. 초신성 우주론 연구에서. 우리가 우주 배경 복사도 상당히 우리 우주의 기하학이 매우 평탄하다. 기하학적으로 우주가 평탄하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결과를 제시합니다. 그러나 다크 에너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주가 가속 팽창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이고 정확한 방법은 초신성을 스탠다드 캔들로 사용하는 방법이죠. 바로 그 초신성 중에서도 이 원A형 초신성이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이름이 붙은 그런 초신성은 한쪽이 백색 외성이고 한쪽이 일반적인 그런 별, 또 경우에 따라서는 두 개 별이 다 백색 외성인 경우도 있는 소위 쌍성계. 쌍성계에서 백색 외성이 동반성의 질량을 받아서 소위 찬드라세카의 한계 질량을 초과하게 되면 폭발적으로 열핵 반응이 발생합니다. 이때 어마어마하게 밝아집니다. 거의 1000억 배 정도 밝아지기 때문에 이 초신성이 발현한 그 은하, 호스트 은하, 모은하의 밝기에 필적할 만큼 밝아지니까 먼 우주에서도 관측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잘 이용하면 우리가 스탠다드 캔들로 사용할 수가 있어서 거리를 측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론적으로는 완벽한 이해가 힘듭니다. 정성적인 이해만이 가능하고 정량적인 이해는 힘들기 때문에 또한 이 최대 밝기가 원A형 초신성마다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뭐 항상 그렇듯이 경험적 방법을 통해서 광도 표준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광도 표준화 과정을 거친 이후에만 스탠다드 캔들 표준 촛불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작업을 이 노벨상을 수상한 연구자들이 수행을 한 것입니다. 당시에 하버드 대학에 있던 아담 리스와 브라이언 슈미트, 그 다음에 UC 버클리에 있던 펄머터 이 교수팀이 이 초신성을 광도 표준화를 통해서 먼 은하까지의 거리를 측정하고 허블 다이어그램을 그린 겁니다. 천문학자 버전의 허블 다이어그램은 X축의 적색편이 Y축의 거리 지수를 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그 데이터를 여기다가 같이 플롯을 했죠. 자, 이 그림상에는 서로 다른 모델이 등장하는데 가운데 있는 모델이 암흑 에너지가 없는 감속 팽창하는 모델입니다. 그 당시에 가속 팽창 우주가 제시되기 전에 생각했던 우주 모형이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실선이 암흑 에너지가 약 70%를 차지하는 오늘날의 표준 모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상적인 허블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그 차이가 너무 작아서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의 천문학자들이 통상 사용하는 그림이 이 아랫 그림인데, 이 아랫 그림은 기준되는 모델을 기준으로 그 광도의 차이를 그리는데, 그 차이를 우리 원어로 허블 리지주얼이라고 한다. 차이값, 광도의 차이값. 이 허블 리지주얼은 다른 게 아니고 초신성으로 구한 거리 지수를 기준이 되는 우주 모형으로 구한 거리 지수로 뺀 값입니다. 여러분들은 쉽게 이 허블 리지주얼이라고 하는 값이 그냥 상대적인 광도의 차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허블 리지주얼 그림을 그려서 봤더니 그 당시에 기준된 암흑 에너지가 없는 이 가운데 이 점선의 모형에 비해서 먼 적색편이, 그러니까 먼 우주에서 발현한 초신성들이 0.2등급 어두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거 0.2등급이고 초기에는 사용한 데이터의 개수도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기서 통계적인 처리를 해서 평균값을 구해보면 이 먼 우주에서 발현한 초신성의 그 광도의 평균값이 암흑 에너지가 약 70%를 차지하는
오늘날의 표준 모형에 가장 잘 맞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확률적으로. 그래서 그 당시 이 사람들은 매우 흥분했겠죠. 당연히 매우 흥분하고 이 사실을 이제 발표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결과는 한 가지 중대한 핵심 가정에 근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적색 편이가 큰 우주, 즉 먼 우주로 가게 되면 우주가 그만큼 젊었을 때에, 아마 이전 강의에서 들어보셨겠지만 우주가 젊었을 때의 상태를 관측하게 됩니다. 그 말은 먼 우주에서 관측되는 초신성은 그만큼 항성 종족의 나이가 젊은 항성에서 발현한 초신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가까운 우주, 현재의 우주에서 비교할 때는 항성 종족의 나이 차이가 약 60억 년, 6기가예요. 60억 년 정도 나이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쪽은 젊은 항성 종족에서 발현한 초신성. 그 다음에 이쪽은 그거보다는 나이가 많은, 60억 년 더 많은 평균적으로. 따라서 과거의 우주, 먼 적색 편의의 우주에서 발현한 초신성이 항성 종족의 나이가 젊다면 그 모항성의 질량이 큰 상태가 됩니다. 거기서 발현한 초신성이 과연 늙은 항성 종족에서 발현한 초신성하고 표준화 이후의 강도가 똑같으냐? 거기에 대한 보장이 없습니다. 충분히 적색 편의의 함수로서 광도가 진화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관측 우주론에서 이러한 광도 진화 효과를 무시해서 낭패를 본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신성 우주론에서도 과연 그들이 관측한 0.2등급의 밝기가 어두워지는 이 효과가 실제로 그 은하까지의 거리가 멀어서 우주가 가속 팽창하기 때문에 벌어진 것인지, 아니면 그냥 젊은 항성 종족에서 발현한 초신성은 원래 어두운 것인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역사는 말하기를 우리가 이 가능성을 매우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해 줍니다. 이것도 지구과학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고등학교 과정에서. 1944년에 유명한 바데가 항성 종족의 개념을 이해하게 됩니다. 발견하게 되죠. 어떤 항성은 나이가 젊고 어떤 항성은 나이가 많다는 걸 그때야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곧 가장 기본적인 표준 촛불, 스탠다드 캔들인 세페이드 병광성의 그 유명한 주기 광도 관계가 사실은 항성 종족의 나이에 따라서 둘로 갈라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세페이드 병광성의 주기 광도 관계는 뭐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나오는 거니까 동일한 주기에서 밝기를 비교를 해서 절대 등급을 알고 관측된 겉보기 등급하고 비교하면 스몰 m 마이너스 라지 m 거리 지수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기가 길면 그만큼 고유광도가 밝고 주기가 짧으면 그만큼 고유광도가 어둡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바데가 발견하기 전까지는 이것이 하나의 관계식이 성립하는 줄 알았는데 바데가 항성 종족이 젊으냐 늙으냐에 따라서 둘로 갈라진다. 그리고 동일한 주기에서 비교하게 되면 이 차이가 약 1.5등급 정도 차이가 많이 벌어진다. 즉, 이 Y축이 광도인데 광도의 0점이 항성 종족의 나이에 따라서 변화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보다 훨씬 먼저 허블이 우주 팽창을 발견할 때 가장 기준되는 안드로메다 은하까지의 거리를 이 세페이드 병광성을 통해서 표준화 작업을 해서 주기 광도 관계를 이용해서 거리를 구하게 되는데 허블은 실제로 안드로메다 은하의 그 나선팔에 있는 종족 1의 젊은 세페이드를 관측을 해놓고 나서는 실제 적용한 주기 광도 관계는 그 당시에 헬로우 셰플리가 구상성단에서 정립한 늙은 항성 종족의 주기 광도 관계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광도가 약 1.5등급의 오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바데가 보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하의 거리가 2배로 늘어나게 되고 허블 상수는 절반으로 감소하게 되는 매우 혁명적인 일이 벌어지게 되죠. 이거는 오늘날도 그 천문학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순간으로 우리가 교육을 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내용이죠. 저도 뭐 고등학교 때도 이것을 접했지만은 대학교 2학년 때 일반 천문학 시간에 여러 문제를 풀면서 상당히 아주 스릴 넘치게
이 사건을 접했던 기억이 있고 과연 나도 이러한 발견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남겨주는데 스탠다드 캔들이라고 해서 모두 밝기가 같은 게 아니다. 표준화 이후에도. 항성의 밝기는 항성 종족의 나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중요한 교훈을 남기죠. 그렇다면은 아까 초신성 우주론에서 서로 나이가 다른 초신성을 지금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나이가 다른데도 동일한 표준화 이후에 동일한 광도를 가질 것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걸 검증을 해야 되죠. 그 검증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건 이미 노벨상을 받은 학자들도 논문에서 다 제안을 했던 겁니다. 이 광도 진화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하려면 서로 다른 항성 종족의 나이를 갖고 있는 초신성의 모은화, 호스트 은하, 그러니까 초신성이 발현한 그 은하들의 항성 종족 나이를 측정한 다음에 나이가 달라지면 초신성의 광도가 달라지는지를 살펴보면 될 것이 아니냐.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0년에 소위 연세 프로젝트, 연세 Nearby Supernova Evolution Investigation, 가까운 초신성 호스트 은하의 항성 종족 나이를 측정해서 실제로 항성 종족의 나이에 따라서 초신성의 표준화 이후의 강도가 변화가 있는지를 조사해보자. 이거를 관측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정밀한 관측을 수행할 수 있는 타원형 호스트 은하를 관측해서 우리가 수소의 발모라인으로부터 우리가 나이를 구하고 또 우리 연세 모델을 포함한 여러 국제학계의 종족합성 모델과 비교를 통하면 나이가 얼마인지 중원소 함량이 얼마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만 해도 한국천문학계에서는 국제 경쟁력 있는 대형 망원경이 없었습니다. 한 2년 전부터 우리 한국천문학계가 그 제미니 8.1m 망원경을 공동 우리가 운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는 국제 경쟁력 있는 망원경이 전무한 상태였기 때문에 수많은 우리가 노력을 해서 외국의 대형 망원경의 관측 시간을 얻기 위해서 진짜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여러 그런 스토리들이 있고요. 이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한 우리 강희정 박사나 김영로 박사 그리고 분석에 참여한 정철 박사 등은 엄청난 노력 끝에 우리가 약 60개의 그 조기형 호스트나 조기형 호스트나라면 일반적인 말로는 타원형 호스트나에 대해서 매우 고품질의 분광 관측 자료를 얻게 됩니다. 이걸 얻기 위해서 칠레하고 아리조나 그리고 텍사스를 15번 이상 가서 관측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좀 더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 그 중에서 비정상적인 타원은하, 별 형성이 있는 비정상적인 타원은하는 나이 추정을 매우 과소평가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있는 은하들은 다 제외하고 그랬더니 겨우 34개가 남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약 99.5%의 신뢰 확률을 갖는 우리가 상관관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초신성이 발현한 그 은하의 항성 종족의 나이가 젊을수록 오히려 상대적인 광도가 더 어두워지는 그런 상관관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초신성 우주론에서는 항상 위쪽으로 갈수록 상대적으로 어두워지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밝아지게 됩니다. 만약에 광도 진화가 없다면 이러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어서는 안 되고 이 그래프는 완전히 스캐터 다이어그램이 돼야 되는 상황이죠. 이 확률이 물론 아주 높지는 않지만 아까 초신성 우주론에서 첫 번째 결과의 신뢰 확률하고 거의 같은 확률입니다. 따라서 천문학에서는 다른 과학 분야와 달리 이 정도의 신뢰 확률을 가지면 충분히 주장을 펼칠 수가 있는, 물론 후속 연구로 검증이 돼야 되겠죠. 이 결과는 무슨 얘기냐면 먼 우주에 있는 것과 동일한 그런 젊은 항성 종족에서 발현한 초신성은 표준화 이후에 더 어둡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발견한 것이 우주론적인 효과가 아니고 항성 천체 물리적인 효과일 수가 있다는 거죠. 광도 진화의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엄청난 얘기입니다. 이 논문을 우리가 작년 1월 달에 미국 천문학회의 천체물리학 저널에 게재를 하고 많은 국내외 언론에 소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한 6개월쯤 후에 이 노벨상을 수상한 그 아담 리스 팀이
뭐 여기에 지금 여러 이 분야의 대가들이 총동원이 돼서 반박 논문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작년 6월 달입니다. 자, 그들의 요점은 이겁니다. 우리는 물론 분광학적으로 정밀한 나이 측정을 위해서 타원은하만을 관측했는데 이들은 모든 종류의 은하를 다 관측한 거예요. 나선은하, 불규칙은하. 왜냐하면 모든 은하에서 초신성이 발현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보다 훨씬 샘플의 크기가 2배에서 3배 정도 큰 2개의 독립적인 샘플을 이쪽 샘플과 이쪽 샘플을 사용을 했는데 우리가 주장한 이 빨간 선의 이러한 기울기가 전혀 확인이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의 주장은 이런 빨간 선인데 자기들의 결과는 여기에 있는 지금 오렌지색이나 아니면 이 검정선으로 전혀 기울기가 상관관계가 검출이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럴듯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샘플이 2배, 3배 큰데 그리고 모든 종류의 은하를 다 사용했는데 우리가 주장한 그러한 상관관계가 확인이 되지 않는다. 상당히 그럴듯한 얘기예요. 그러나 내막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놀라운 사실이 발견됩니다. 첫 번째 이 존스의 그 데이터를 사용했는데 이 데이터는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이 항성 종족의 나이고 이쪽이 상대적인 광도입니다. 나이 측정에 에러바, 오차가 제시되지 않은 그런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검증을 해봤더니 이 오차가 경우에 따라서는 거의 우주의 나이에 필적할 정도로 매우 문제가 심각한, 매우 불확실한 수준 이하의 데이터였습니다. 그러니 나이 측정 오차를 제시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학부생한테도 얘기하는데 이 정도면 학부 리포트도 접수가 안 되는 수준입니다. 모든 측정 관측 데이터에는 관측 오차가 제시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완전히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데이터는 그러한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소위 전문 용어로 매스 웨이티드 에이지를 상당히 혁신적인 방법으로 측정한 데이터고 우리 팀도 최근에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믿을 만한 데이터를 사용했는데 문제는 통계 분석에서 심각한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자세하게 들어가면 매우 전문적인 얘기인데 전문 용어로 리그레션 다일루션 바이어스, 희석 바이어스가 발생해서 실제 기울기는 훨씬 큰데 그 기울기가 매우 과소평가되고 통계적 유의미성도 매우 낮아지게 그렇게 되는 중대한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경우에는 이 두 번째 데이터, 로즈의 데이터는 믿을만 합니다. 단지 통계 분석만에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 데이터를 써서 제대로 된 통계 분석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리 팀이 그거를 수행을 했어요. 그랬는데 거기서 놀라운 반전이 발견됩니다. 자, 이게 재밌는 거예요. 자, 그들이 우리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용한 데이터를 우리가 사용을 했는데 단지 그들이 통계 분석 방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현대적이며 가장 정확한 이 초신성 우주론 국제학회가 가장 표준으로 사용하는 소위 MCMC 방법을 사용해서 이 기울기를 분석하고 통계적 유의미성을 분석했더니 우리 팀이 분광 관측에서 타원은하에서 발견한 것과 동일한 기울기와 상관관계를 발견했다는 얘기예요. 자, 더 좋은 건 뭐냐면 우리는 기껏해야 3시그마였는데 이 경우에는 4.3시그마 신뢰 확률, 99.99%를 초과하는 신뢰 확률이라는 얘기죠. 이보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두 팀이 지금 서로 격돌하면서 이런 디베이트를 하고 지금 경쟁 관계에서 토론을 하는데 상대방이 사용한 데이터가 오히려 우리를 지지해준다? 이건 더 좋은 그런 경우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즉각 논문을 게재합니다. 뭐 각고의 여러 난관을 뚫고 작년 11월에 게재가 됩니다. 우리 팀의 재반박 논문이죠. 요점은 이거죠. 아담 리스 팀이 우리 결과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사용한 데이터를 제대로 분석하면 오히려 우리의 결과를 강력하게 지지한다. 더 강력하게, 우리 결과보다도.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그 UC 버클리 팀이 이 상관관계가 4시그마 이상의 아주 중요한 상관관계이라는 것을 확인을 해줬어요. 물론 이 팀도 우리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연구를 시작했는데 오히려 아담 리스 쪽이 잘못되고 우리가 맞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물론 이 논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한테 좋은 소리 하나도 안 했어요. 이건 완전히 불공정의 게임이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상관관계가 4시그마 이상의 통계적 유의미성이 매우 크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준 셈이 됩니다. 따라서 광도 진화는 아주 혹독한 검증을 거친 탄탄한 결과죠. 상대방이 틀렸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사용한 데이터가 오히려 우리의 결과를 더 강력하게 증거해준다? 이보다 더 혹독한 검증을 어떻게 거치겠습니까? 자, 과연 우리가 발견한 이 기울기가 항성 종족의 나이와 그 다음에 상대적인 광도 사이에 이 발견되어서는 안 되는 이 기울기가 왜 검출이 된 것인가를 우리는 이해하고 싶죠. 거기까지 이해하면은 아직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국제학계를 완벽하게 설득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결과를 저희가 얻었고 우리가 그거를 여러분한테 오늘 추가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웨이형 초신성의 광도 표준화 과정을 이해해야 됩니다. 문제는 이 타입 1A 초신성의 광도 표준화 과정은 천문학자들도 잘 모르는 전 세계 약 2만 명의 천문학자 중에서 한 50여 명만 이해하고 있는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특별히 여러분도 고등학교 과학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과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쉽게 이 초신성의 광도 표준화 과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본질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초신성의 광도 표준화는 사실 초신성은 영어로 standardizable candle이에요. 스탠다드 캔들이 아니고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표준 촛대가 아니고 표준화할 수 있는 촛불이에요. 그만큼 세페이드 변광성처럼 그렇게 확실하게 표준화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 노력을 거쳐야만 비로소 가까스로 표준화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자, 왜 그러냐면 이것이 초신성이 이제 폭발하고 광도가 확 밝아졌다가 이렇게 어두워지는 소위 광도 곡선입니다. 이쪽으로 갈수록 밝은 것이죠. 그런데 보시다시피 어떤 초신성은 이 가장 광도가 밝았을 때의 이 피크 지점에서의 광도가 한 1.2등급 정도 밝아요. 다른 거에 비해서. 상당히 편차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표준화를 거쳐야만이, 왜냐하면 밝기가 200% 이상 차이가 나면 거리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은 정점에서의 밝기가 밝은 초신성은 그 밝기가 천천히 떨어져서 광도 곡선의 폭이 상대적으로 넓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원래 고요하게 어두웠던 것은 빨리 광도가 떨어지게 돼서 광도 곡선의 폭이 상대적으로 좁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광도 곡선의 폭, 위드스와 광도 사이의 상관관계라고 그래서 영어로 width luminosity relation이다. 이걸 한국말로 번역하면 조금 이상해서 이것만은 우리가 영어로 합시다. 그래서 우리 WLR, width와 luminosity 사이의 상관관계, width가 클수록 밝을수록 width가 크고 어두울수록 이 폭이 좁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또 추가적인 연구를 해보니까 부차적으로 이 광도 곡선의 색지수하고도 상관관계가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첫 번째가 훨씬 더 중요하죠.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은 이 광도 곡선의 폭을 결정하는 파라미터를 요즘에는 X1이라고 부르고 칼라는 C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초신성의 표준화하는 과정은 사실 이 광도 곡선의 폭 X1하고 그 다음에 칼라 값을 결정하고 나면 사실은 매우 간단하게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어려운 부분은 이 광도 곡선의 폭, 광도 곡선의 모양, 광도 곡선의 모양으로부터 그 광도 곡선의 폭 X1 파라미터와 그 다음에 색지수 파라미터를 구하는 과정이 매우 어려운 것이고 일단 그것이 구해지고 나면 그 다음에 표준화 과정은 고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매우 간단하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세페이드 변광성의 주기 광도 관계하고 매우 유사합니다. 자, 거리 지수를 뮤라고 하는데 이거는 스몰 m 마이너스 라지 m입니다. 여기까지 고등학교 과정에 나오는 겁니다. 겉보기 등급을 절대 등급하고 비교하면 거리 지수를 알 수 있죠. 자, 거기에 두 가지의 코렉션 텀, 보정항이 추가됩니다. 광도 곡선의 모양 X1에 따른
보정항, 그 다음에 색지수에 따른 보정항이 들어가는데 그 관계식이 바로 Width Luminosity Relation WLR과 Color Luminosity Relation이 되죠. 이 두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게 되고 이 기울기가 바로 알파가 되고 이 기울기가 바로 베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주기광도 관계, 세페이드 병과성의 주기광도하고 완전히 똑같은 거죠. 우리가 광도 곡선의 폭 x1을 측정하게 되면 상대적인 광도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 0점은 전부 다 x1과 칼라의 그러니까 0일 때는 이것이 제로가 되니까 보정항이 제로가 되니까 그냥 이 라지 MP가 절대 등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x1과 칼라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수정이 가해지게 되는 것이 이 두 것이 수정항입니다. 그 수정항은 바로 Width Luminosity Relation과 Color Luminosity Relation, 우리가 WLR과 CLR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달린 문제니까 당연히 x1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수정돼야 되는 광도가 칼라에 따라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초신성 우주론 연구의 핵심 과정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광도 표준화 과정, WLR과 CLR을 통한 광도 표준화 과정이 슈퍼노바가 발현된 모항성, 영어로 프로제니터, 모항성의 나이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적색 편이가 큰 먼 우주는 그만큼 항성 종족이 젊은 상태에서 발현하는 것이니까 항성 종족에 따라서 이 표준화 과정이 바뀌면 검출된 것이 우주론적 효과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전제 과정은 광도 표준화 과정이 모항성의 나이에 따라서 변하지 않아야 되고 이건 여기 있는 최근에 그 리뷰 논문에서 이 분야의 대가들이 이렇게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핵심 과정이 맞는지 우리가 검증을 해볼 수가 있죠. 자, 이것이 바로 아까 그 아담 리스 팀이 우리가 틀렸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사용한 그 로즈의 샘플입니다. 그 로즈의 샘플에서도 과연 이 WLR과 CLR이 있는지 우리가 그려봤습니다. 이것이 WLR, 이것이 CLR이죠. 광도 곡선의 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상대적인 광도는 밝아집니다. 자, 초신성 우주론에서 항상 위쪽이 어두운 것, 아래쪽이 밝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 좋은 상관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칼라하고 상대적인 광도 사이에도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어쩌면 우주론의 역사에 길이 남을 대발견을 하기 위해서 이 샘플을 둘로 나누겠습니다. 하나는 항성 종족의 나이가 많은 그룹, 또 하나는 항성 종족의 나이가 젊은 그룹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 로즈의 데이터는 우리처럼 분간 관측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에이지의 오차가, 나이의 오차가 상대적으로 좀 크기 때문에 중간에 좀 회색 지대를 둬야 돼요. 그레이 존을. 그것과 중간 지대를 둬서 나누게 되면 이 결과가 나타납니다. 자, 초신성 우주론의 핵심 가정처럼 항성 종족의 나이에 따라서 동일한 상관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여기 파란 색깔의 점이 젊은 항성 종족에서 발현한 초신성, 그 다음에 빨간 색깔의 점과 직선이 상대적으로 늙은 항성 종족에서 발현한 초신성인데 이 WLR이 0점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광도의 0점이 바뀐다. 자, 우리가 모든 샘플을 했을 때는 우리가 전에 가면 이 모든 샘플을 사용했을 때 나이에 따라서 두 그룹으로 나눴을 때 갈라지는 것을 확연하게 볼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동일한 광도 곡선의 폭 x1에서 나이가 젊었을 때 상대적으로 약 0.17등급 정도, 대략 0.2등급 정도 더 어두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칼라에서도 젊은 항성 종족에서 발현한 초신성이 더 어둡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이건 우리가 아까 봤던 세페이드 병광성의 주기 광도 관계가 둘로 나누는 바데의 발견과 매우 유사하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세페이드 병광성의 주기와 광도 사이에 항성 종족의 나이에 따라서 0점이 바뀌었습니다. 광도의 0점이. 그것이 천문학의 큰 혁명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우주론의 모든 거리 지수와 허블 상수가 혁명적으로 바뀌는 일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러한 비슷한 정성적으로 비슷한 일들이 초신성 우주론의 광도 표준에서 나타나면 마찬가지로 초신성 우주론을 사용한 그 우주론의 결론에도 혁명적인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두 그룹 간의 차이는 약 4.5 시그마 99.99%의
통계적 신뢰 확률을 갖고 있는 결과이고 우리가 이 데이터 말고 다른 데이터들도 사용하고 여러 다른 알파, 베타 값 사용했을 때 거의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건 어떤 특정 샘플에만 의존하는 결과가 아니죠. 자, 그렇다면 이거는 표준화를 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되는데 젊은 항성 종족이 늙은 항성 종족에서 발현한 초신성보다 상대적으로 어둡게 됩니다. 이 위쪽으로 갈수록 어두운 것이고 밝았다고 했죠. 자, 이게 표준화 공식은 다른 게 아니고 동일한 X1에다가 알파를 곱하고 동일한 C에서 베타를 곱해서 이 수정항을 적용한 것이 표준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 그림은 우리가 표준화하기 전이에요. 표준화하기 전은 우리가 집단적으로 이 파란 색깔 점들, 젊은 항성 종족의 초신성이 평균적으로는 이 빨간 것보다 더 밝습니다. 그런데 표준화를 하는 것은 그대로 이 기울기, 알파, 베타에 따라서 그대로 회전하는 게 표준화예요. 그대로 표준화를 회전시키면 위로 올라가죠. 말려서 올라가면서 파란 색깔이 과잉 보정이 되는 거예요. 오버 커렉션이 돼서 표준화하기 전에는 집단적으로 더 평균적으로 더 밝던 이 젊은 초신성이 표준화를 해서 이 회전을 시키면 오히려 과잉 보정에 의해서 더 어두워지게 된다. 매우 간단하죠. 이걸 우리가 처음으로 지난 9월 16일에 발견했어요, 사실은. 그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또 우리가 지금 여러 분석을 추가로 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이죠. 그날을 잠을 못 잤어요. 저하고 우리 연구팀은. 제가 날짜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거예요. 한편으로는 허무하기까지 하죠. 우주가 가속 팽창한다. 그리고 그 가속 팽창시키는 것은 암흑 에너지가 우주의 전 에너지와 물질의 70%를 차지한다? 아니에요. 광도 표준화의 과잉 보정이에요. 한편으로는 새로운 발견을 해서 매우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뭐야? 이거야? 허무하죠. 그리고 이 사실을 들었을 때 충격을 받은 동료 천문학자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되나? 지금 아직도 고민하고 있어요. 뭐 여기저기 학회에서는 많이 발표를 했습니다. 뭐 다 동의를 해요. 제3자의 경우에는. 아직도 이걸 지금 어떻게 충격이 덜하도록 적용할까 매우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인데요. 왜냐하면 적색 편이가 큰 먼 우주의 초신성은 젊은 항성 종족에서 발현한 것이니까 이와 동일한 효과에 의해서 과잉 보정이 돼서 어둡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초신성 우주로는 바로 그 적색 편이가 큰 우주에서 초신성이 더 어둡기 때문에 우주가 가속 팽창한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거든요. 자, 그걸 확인해야 되겠죠. 매우 중요한 결과니까 우리가 바로 이 로즈 샘플이 로그 스케일로 우리가 적색 편이를 그렸을 때 0.14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이것이 로즈의 샘플이고요.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젊은 초신성, 늙은 초신성 그 사이의 나이의 차이가 약 4기가이요. 40억 년 정도 납니다. 그러면 적색 편이가 큰 먼 우주는 상대적으로 젊으니까 이 파란 색깔의 나이하고 비슷하고 이것이 이론적인 예측치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적색 편이가 아주 작은 경우에는 로즈 샘플 중에서 나이가 많은 초신성하고 비슷하게 되겠죠. 그렇게 나이가 비슷하게 되도록 적색 편이가 작은 영역과 적색 편이가 큰 영역에서 우주론적인 샘플을 비교하게 되면 로즈 샘플의 나이가 서로 다른 두 샘플의 광도의 차이하고 적색 편이가 큰 쪽과 적색 편이가 작은 우주론적 샘플 사이의 광도 차이가 정확하게 약 0.17 등급 정도로 똑같습니다. 확인 사살이죠. 확인 사살입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초신성의 강도가 먼 우주에서 상대적으로 더 어둡다. 이것처럼 어두운 것에 기반하는 것이 우주 가속 팽창 발견인데 이것이 사실은 광도 표준화 과정에서의 오버 커렉션이라는 거예요. 과잉 보정. 그것이 바로 광도 진화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거기에 따른 사실은 영어로 말하면 아티팩트다. 허구라고 하는 거예요. 즉 적색 편이가 큰 우주에서 초신성이 표준화 이후에 어두운 거는 가속 팽창 때문이 아니고 우주론적 효과가 아니고 단지 걔네들의 나이가 젊기 때문에 광도 표준화에서 과잉 보정이 된다. 항성 천체 물리 효과다. 항성 종족 효과다. 이런 얘기예요.
자, 천문학자들은 적색 편의에 따라서 가능한 항성 종족의 최대 나이, 빨간 선, 그 다음에 그 은하안에 있는 항성 종족의 평균 나이, 이 까만 선, 그리고 그 안에서 발현하는 이 원A 초신성의 모항성의 평균 나이, 점선, 이것을 다 이론적으로 예측할 수가 있고 관측 데이터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적색 편의에 따라서 항성 종족의 나이가 얼만큼 젊어지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 50에서 60억 년 정도 나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발견한 기울기에다가 적색 편의에 따라서 항성 종족의 나이가 어떻게 젊어지는지를 알고 두 개를 같이 곱해주게 되면 우리가 소위 광도 진화 효과를 보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암흑 에너지와 가속 팽창을 발견했던 그 관측 데이터죠. 아까 1998년, 99년 데이터에 비해서 지금은 뭐 수백 개의 데이터, 거의 1000개에 가까운 초신성이 있어서 우리가 그 빈닝을 해서 그 데이터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더욱더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위의 그림은 이 효과를, 우리가 발견한 이 효과를 보정하기 전, 즉 오늘날의 표준 우주 모형이죠. 실선은 암흑 에너지가 있는 가속 팽창 모델이고, 점선은 이전에 생각하던 암흑 에너지가 없는 감속 팽창 모델입니다. 자, 이때까지는 관측된 초신성 데이터가 암흑 에너지가 없는 모델로부터 약 5시그마 정도, 99.99999% 정도 멀리 떨어져 있고, 이 암흑 에너지가 있는 오늘날의 표준 우주 모형을 지지한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학자들이. 그러나 우리가 발견한 그 과잉 보정 효과, 광도 진화 효과를 보정하고 나면 그 데이터들이 전부 밑으로 내려가서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들은 전부 다 암흑 에너지가 없는 감속 팽창 모델 근처에 찍히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는 암흑 에너지가 있는 모델이 약 5시그마로 지지를 받았다면 이제는 거꾸로 암흑 에너지가 없는 우주 모형이 4시그마, 5시그마 정도의 신뢰 확률로 지지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상황이 180도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연히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발견한 그 기울기하고 이 광도 적색 편의에 따른 광도 진화 효과를 적용했는데 이것이 완전히 이렇게 정확하게 탁 맞을 수가 절대로 우연히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맞을 때만 그 상관관계가 발견이 됩니다. 단지 하나만 틀어지면 상관관계가 발견이 되지 않아요. 따라서 여러분이 상관관계를 없애고 싶은 그런 악한 마음을 품는다면 매우 쉽습니다. 안 좋은 데이터를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은 이 광도 진화 효과를 우리가 제대로 보정하게 되면 더 이상 초신성 우주론에 한한하는 가속 팽창과 암흑 에너지의 증거는 완전히 사라진다. 다시 98년, 99년의 시점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처음으로 이것을 발표했을 때. 그럼 다른 우주론 연구 방법들도 있다. 다른 우주론 연구 방법들도 암흑 에너지가 있다고 지지해 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건 어떻게 된 것이냐? 사실 이 그림입니다. 그 밀도 계수와 그다음에 암흑 에너지의 그 밀도 파라미터를 그려서 세 가지의 연구 방법, 초신성 우주론, 우주 배경 복사, 그다음에 바리온 음향 진동, 이 세 가지를 비교해서 그 통계 일치하는 그 지점의 결과를 가지고 오늘날의 표준 모형이 나오는 것이죠. 암흑 에너지가 약 70%, 그다음에 물질 밀도가 약 30%를 차지하는 그러한 모형이 오늘날의 표준 모형이 되는데, 지금 우리의 결과에 의하면 초신성 우주론은 더 이상 오메가 람다 암흑 에너지가 0.7이 아니고 0이다.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우주 배경 복사 방법, BAO 바리온 음향 진동 방법이 암흑 에너지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뭐 일단 얘기를 합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초신성 우주론은 그것을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말해야 되느냐? 우주론의 일치가 없다, 더 이상. 영어로 이 오늘날의 표준 모형을 콘코던스 모델이라고 합니다. 조화 모델. 왜냐하면 세 가지 서로 다른 방법이 잘 조화가 돼 있다. 그런데 이제는 콘코던스가 없다. 디스코던스다. 불일치다. 우주론의 불일치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쩌면 가장 공평한 얘기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왜냐하면 우리는 초신성 우주론만 연구했으니까. 자, 그러나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시작이 됐습니까?
이 모든 것은 초신성 우주론에서 시작됐습니다. 우주가 가속 팽창한다. 우주를 가속 팽창시키는 암흑 에너지라고 하는 가상의 에너지가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은 98년, 99년 초신성 우주론에서 시작됐고, 그 다음에 우주에 가속 팽창하는지 감속 팽창하는지를 아는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인 방법은 초신성 우주론이란 말이에요. 그때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방법에서 더 이상 증거가 사라졌을 때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왜냐하면 모든 우주론적 증거라고 해서 그 증거가 다 똑같은 수준이 아니에요. 증거의 경중이 있습니다. 어떤 건 좀 더 강력하고 직접적인 증거, 어떤 거는 조금 약하고 간접적인 증거가 있는 것이죠. 암흑 에너지에 관한 한 우주 배경 복사의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습니다. 이거는 어떤 특정 우주 모델이 맞을 경우에 한해서 정황 증거를 제시할 뿐이죠. 우리가 재판에서도 정황 증거만 가지고 그 피의자를 유죄 판결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우주 배경 복사는 암흑 에너지에 관한 하는 정황 증거만을 제시할 뿐이죠. 자, 그래서 저는 혹시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이건 앞으로 뭐 후속 연구가 진행돼야 되겠죠. 뭐 여러 이 우주론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해서 혹시 이 모든 것이 초신성 우주론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이거 혹시 잘못 채워진 첫 단추가 아닌가? 만약에 23년 전에 우리의 그 광도지나 그 표준화 과정에서의 과잉 보정을 그때 알았다면 가속 팽창 우주라고 주장하지 않았겠죠. 아, 이건 그냥 감속 팽창인데 광도 표준화 과정에서의 과잉 보정이구나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이후에 우주 배경 복사의 정밀한 관측이 2003년에 WMAP 프로젝트에서 있는데 그때 과연 역시 암흑 에너지가 70%를 차지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하죠. 단지 기하학적으로는 우주가 평탄한 것처럼 보이는데 초신성 우주론에서는 감속 팽창 우주라니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어떤 새로운 우주 모형이 필요한가? 이렇게 아마 진행이 됐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걸 모르고 가속 팽창 우주고 암흑 에너지가 70% 있다 했는데 우주 배경 복사는 우주가 기하학적으로 평탄하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프리드만 모델에서는 70% 뭔가가 채워줘야 된다. 그런 식의 정황 증거로 제시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리온 음향 진동이라고 우주의 거대 구조라든가 그와 비슷한 방법으로 최근에 상당히 뭐 임프레시브한 그런 결과들이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러나 또 일부 논문에서는 이 암흑 에너지가 있는 모델하고 일치하는 것처럼 보인다. 또 어떤 모델에서는 아니다. 암흑 에너지가 없는 모델도 잘 일치한다. 뭐 약간은 좀 혼재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당연히 추가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이 바로 이러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현재 상황이고 가장 강력한 증거를 제시했던 초신성 우주론은 더 이상 가속 팽창 우주와 암흑 에너지를 지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강연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모든 거를 다 이해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제가 한번 시도는 해봤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뭔가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아, 그런 거구나. 아까 그 광도 표준화 과정에서 그 전제 가정하고 확 다르게 0점이 바뀌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런 거를 발견했구나. 뭔가 여러분 느낌이 온다면 제가 성공적으로 강의를 한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초신성 우주를 연구의 핵심 과정하고 달리 원웨이 초신성의 광도 표준화 과정이 항성 종주 나이에 따라서 심하게 변한다는 얘기예요. 마치 바데가 발견한 세페이드 변광성의 주기 광도 관계가 항성 종족의 나이에 따라서 변하듯이 거의 유사한 효과가 여기서 발견이 되었다. 그리고 가속 팽창 우주는 이에 따른 인위적인 허구일 뿐이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겠죠? 제가 말하는 건 그렇다라고 단정한 것은 과학자로서 조금 알맞은 표현은 아니고 99.99%니까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거는 뭐 역사적으로 아까 제가 얘기했죠. 허블의 실수, 그 다음에 샌디지 같은 유명한 학자들도 이 틴슬리가 발견했듯이 광도 진화 효과에서 실수를 범하게 되고 실제로 스탠다드 캔들의 그 고유 광도가 다른 것인지 아니면 거리가 다른 것인지 이것이 혼동하는 경우가 지금도 많이 벌어집니다. 천문학은 거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 표준 촛불 스탠다드 캔들로 거리를 추정하는데 그 스탠다드 캔들이 항성 종족에 따라서 바뀌면 대혼란이 오는 거죠. 이러한 혼란은 지금도 반복되고 있어요.
따라서 가속 팽창 우주와 암흑에너지 발견은 저와 우리 팀이 생각하기로는 이와 같은 천문학자들의 반복된 실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이 효과를 제대로 보정할 경우에 초신성 관측 자료는 암흑에너지가 없는 감속 팽창 우주를 오히려 지지하게 되고, 뭐 이미 탄탄하죠, 이 결과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와 반대 진영이 우리가 틀렸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사용한 데이터가 오히려 우리가 맞다, 우리의 데이터보다도 더 강력한 신뢰 확률로 지지해 준다는 것은 이미 이 결과가 매우 탄탄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 사안이 매우 중대하니까 이거는 후속 연구, 또 후속 연구가 필요하겠죠. 만약에 더욱 확실하게 확인된다면 이거는 암흑에너지 연구하고 표준 우주모형에 뭔가 혁명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주는 기하학적으로 평탄하지만 감속 팽창하는 이러한 그 인플레이션 모델의 변형이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인용문을 여러분한테 소개하면서 이 강연을 끝내려고 합니다. 과학은 우리가 원하는 진실이 아니라 진정한 진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어쩌면 우주의 가속 팽창과 암흑 에너지는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진실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천문학자들도 사람인지라 그 100년 전에 제시됐던 프리드만 모델이 완벽하게 맞다면 참 좋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우주를 이해한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사실 우주는 그것보다 훨씬 복잡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 과학이 진정한 진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요. 과학의 위대한 것은 뭐냐면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을 때 나의 이전 생각을 바꾸는 것이 전혀 죄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팀이 발견한 것이 저는 뭐 철석같이 맞다고 확신합니다. 당연히 후속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것이 패러다임이 바꿀 수 있는 수준에까지 도달하려면 끊임없이 후속 연구, 또 후속 연구, 새로운 관측을 하고 또 문헌에 있는 자료를 분석하고 해서 우리와 반대 진영에 있는 학자들까지도 설득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해야 되고요. 그럴 때 비로소 우주론의 혁명적인 패러다임 변화가 있게 되는 겁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계속 노력을 할 것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교수님 열정적인 강연 감사드립니다. 요새는 어떻게 잘 주무시나요? 네, 요새는 그때보다는 좀 잘 잡니다. 네, 기존 연구 결과를 뒤엎는 주장을 내세운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은데요. 결과가 어떻게 되든 오늘 댓글에서 보셨듯이 수많은 청중들이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연 중에 많은 분들이 의견 주셨는데요. 재미있는 댓글이 많았습니다. 제가 꼽은 거로는 그리고 로스컷 차일드님께서는 디베이트는 토론은 결국 과학의 발전을 향해 가는 과정이라 좋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홍 교수님도 혹시 강연이 나가는 동안 실시간 답글을 다시느라 바쁘셨을 텐데요. 혹시 질문이나 의견 중에 인상 깊었던 게 있었을까요? 네, 뭐 질문 많이 보내주셔서 다 대답을 못 해드려서 죄송하고요. 사실 이번 카오스 재단에서 마련한 이 디베이트는 사실은 특히 제 강연은 저도 실험을 한번 해본 겁니다. 이게 과연 일반인들한테까지 설명을 할 수 있을지. 그래서 아마 100% 다 이해는 못 하시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러나 그 중에 또 상당한 과학 지식을 가진 분들은 어느 정도 그 맥락을 따라오신 것 같아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 자료는 아마 전문학자들한테도 도움이 될 거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하여튼 진지하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할 일은 많고요.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가 한 가지 뭐 고르라면 우리 이문영님께서 2011년 노벨상 수상자들은 저희가 주장한 이 비슷한 효과, 항성의 나이에 따라서 광도가 변하는 것을 유념하지 않았나? 유념했죠. 당연히 그 3명의 학자들이 전부 다 그 각각의 논문에서 광도 진화가 있으면
이 효과는 우주론적인 효과가 아니다. 그래서 중요하다 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은하의 항성 종족의 나이를 측정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항성 종족의 나이의 그 프록시, 영어로 프록시라고 합니다. 대리자, 은하의 모폴로지라고 해서 은하의 형태 지수를 대신 사용했어요. 나선 은하는 상대적으로 나이가 젊은 항성들이 있고 타원 은하는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근데 그 당시 사용한 샘플이 불과 뭐 한 30여 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죠. 그런데 유일한 근거는 그것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저희 연구팀이 거의 10여 년 동안에 그 정밀한 나이를 측정한 것이 어쩌면 그 최초의 시도고, 제가 강연에서 소개한 그 로즈의 학자가 새롭게 시도한 방법,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서야 비로소 항성 종족의 나이를, 초신성 호스트 은하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자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네. 우주는 가속 팽창하는가 아니면 감속 팽창하는가입니다. 관련해서 첫 번째 주제로 우주가 가속 팽창한다는 초신성 관측 결과를 그걸 바탕으로 2011년 노벨 물리학상이 수상이 되었는데요. 교수님, 성급했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때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주에서 우리 한국천문학회 연례 미팅이 있었는데, 그 제가 이 문제, 이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발표를 하기 전날 받았거든요. 그때 저뿐만 아니라 뭐 저희 학과의 동료들, 또 많은 우리 국내 천문학자들이 이건 아닌데 너무 빠르다. 좀 더 검증이 돼야 되는데, 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광도 진화의 가능성, 뭐 천문학 역사에서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그랬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강의 시간에 암흑에너지에 대한 내용은 넘어갔었거든요. 왜냐하면 제 스스로 확신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2008년부터 이 광도 진화가 없다는 증거가 뭔지를 조사해 보니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마침 또 항성 종족의 나이 측정이 우리의 전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거고, 당연히 성급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뭐 노벨상 수상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설혹 나중에 암흑에너지가 있다는 것으로 판명이 날지라도 노벨상은 잘못 수여된 겁니다. 왜냐하면 훨씬 더 면밀한 검증을 거쳐야 되는데, 이런 광도 진화 효과 같은 것들을 그냥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노벨상 수상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저도 이영욱 교수님 의견대로 노벨상이 성급하게 결정된 것은 사실이라고 저도 동의합니다. 그때 상황이 이제 1992년에 중요한 그 관측적 결과가 이제 있었는데, 하나는 우주 배경 복사 온도 요동이 이제 측정이 됐고, 또 하나는 그 굉장히 큰 규모에서 물질 분포의 그 요동의 그 파워 스펙트럼이 처음으로 측정이 됐는데, 그 두 개가 다 당시의 표준 우주 모형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거였고, 사실상 이제 오늘날의 그 우주 상수가 있는 그런 우주 모형이어야지만 설명이 되는 그런 모형이 이미 92년에 그 관측적으로 이제 제시가 됐는데, 사람들이 이제 우주 상수로 대표되는 이제 암흑 에너지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98년에 초신성 자료가 추가되면서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게 됐죠. 그리고 그 뒤로 또 그 우주 배경 복사 온도 요동이 더 정밀하게 측정되면서 그게 이제 확고하게 됐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초신성의 그 업적으로 그렇게 좀 수요가 결정이 됐을 때는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서 좀 이르다고 생각을 했고, 오늘날 이제 이영욱 교수님 연구에 이어서 그때 성급했다는 것이 또 점차 확인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하면은, 제가 이제 천문학자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이론 물리학자들한테 물어봤을 때는, 암흑에너지는 사이언스가 아니다, 과학이 아니다. 그럼 뭡니까? 그랬더니 패션이다, 유행이다. 이렇게 한국의 좀 가장 훌륭하신 이론 물리학자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언론이
있는 것 같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아직 조금 더 증거가 더 필요하고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그거는 경향이 제가 조금 있습니다. 네. 동- 그때 하여튼 저는 그래서 뭐 이런 물리학자들 그렇게 생각한다면 한번 시도해봐야겠다 하고 그때 시작한 거죠, 프로젝트를. 그 결과를 그대로 우주론적인 해석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그것이 이제 그 논문의 결론이었습니다. 반론할까요? 네. 네, 아주 뭐 그 논문까지 읽으셨으니까 네. 토론이 좀 더 전문적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이번에 아마 WAS 미팅이 다다음 주에 있는데 그 팀 중에 한 명이 와서 하길래 이미 반론을 다 적어놨습니다. 그거는 너무나 간단하죠. 저희 학과의 우리 지명욱 교수님이 그 논문의 공저자였고 통계 처리의 전문가인데 그 논문이 이제 장하고 필립 행커 그룹이거든요. 이 필립 행커하고는 또 이메일로 또 어마어마하게 많이 싸워서 지금 감정이 안 좋아요. 그래서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하시는데 결국은 핵심은 좀 전문적인 것이 되겠지만 소위 MCMC 샘플링 방법에서 그 에라를 갖다가 저희 팀은 X축과 Y축을 둘 다 가우시안 에라를 가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콘시스턴시를 위해서 일관성을 위해서. 근데 그쪽 팀은 X축은 포스테리어 전체를 다 쓰고 Y축은 가우시안을 쓴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X축이 자유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기울기는 약간 줄어듭니다. 여기서 핵심은 기울기가 아니고 통계적 신뢰도입니다. 왜냐하면 기울기가 그 팀이 주장하는 기울기를 써도 지금 현재 아담 리스 팀이 주장하는 그 허블 리지주얼의 약 70%가 날아가요. 그러니까 이건 매우 거의 머지않게 날아가게 되고 문제는 뭐냐면 양쪽을 다 똑같은 포스테리어를 쓴다면 다시 기울기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팀이 또 반박 논문을 하려니까 이러면 이건 코미디가 되는 거예요. 이건 무슨 통계 방법을 뭐로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씩은 진동을 하는 거죠, 당연히. 그 사실 천문학자들이 제일 많이 쓰는 feed EXY를 쓰면요, 기울기가 더 올라갑니다. 그게 사실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저희 서울대. 제가 그걸 지금 저희가 당장 Y축에도 우리가 왜냐하면 AG가 변하면은 지금 그 팀도 실업 그 팀도 우리보다 기울기가 약간 작지만 상과관계가 4시그마, 사실 5시그마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AG가 변하면 Y축도 변한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X축의 에러가 커지면 Y축의 에러도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다 받아들이면 다시 기울기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X축의 풀 포스테리어가 제공이 완전히 되지 않았어요. 그 팀끼리는 둘이서 친구예요. 그 필립 행커는 양쪽에 다 논문에 저자입니다. 그 폴모터 팀도 저자고 그걸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제공되지 않은 데이터를 가지고 사용을 한 것이고 우리에게 제공됐다 하더라도 우리는 콘시스턴시 문제를 가지고 동일한 것을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든지 반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Y축에도 다시 X축과 연결된 그런 풀 포스테리어를 사용하게 되면 다시 또 기울기는 살짝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기울기 값이 아니에요. 통계적으로 도대체 이게 유의미하냐 유의미하지 않느냐는 거죠. 이 기울기 값에 따라서 100%가 날아갈 수도 있고 70%가 날아가지 그 문제예요. 이거 다 심각한 겁니다. 70%도. 반론. 네, 저 그림은 아니에요. 저런 그림이 논문에 등장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저 그래프는 지금 다음 주에 서브미터려고 하는 논문이기 때문에 그동안 물론 여기저기서 발표를 많이 했어요. 전부 9군데에서. 아직까지 아무도 반론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뭐 국제 기관, 국내 기관 전부 이때까지 9군데. 지금 저렇게 선을 긋은 거는 저렇게 긋으면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왜냐하면 저기서 이제 알파 파라메타인데 알파 파라메타는 사실 저 스몰 샘플만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코스모로지 샘플 전체를 가지고 피팅을 해서 얻는 거고 그 기울기가 약 0.16이고 저희가 0.16을 쓴 겁니다. 저렇게 긋게 되면 기울기가 훨씬 더 커지게 되거든요. 그것은 오늘날에 사용하는 그 표준값보다는 훨씬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근데 저희들이 임의로 시점을 해봤어요. 알파 베타를 아까 그 기울기 WLR과 CLR에서 기울기를 임의적으로 좀 변동을 시켜봤지만 정성적인 결과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정량적인 건 좀 차이가 있죠. 거기서 뭐 4시그마냐, 3시그마냐. 그러나 항상 두 제로 포인트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샘플이 작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AG의 정밀도가 적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밀한 AG는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동안은 아무도 AG 측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문헌에 있는 것들만 쉽게 저희처럼 9년 동안 칠레, 아리조나 가서 관측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큰 망원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샘플을 사용하고
혹은 초신성 분석도 서로 다른 샘플을 쓰고 해도 항상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상당히 탄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하여튼 제가 이제 그 논문들을 보고 들은 생각은 초신성 광도가 별 나이에 의존하는데, 그리고 그것은 이제 이영 선생님 연구에서 이제 처음으로 제시가 됐고, 그것이 다른 연구자들한테서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그 우주 가속 팽창 발견에 영향을 주었느냐 하는 부분은 지금 확실치 않다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미 그것이 그 의도치 않게 고려가 됐었을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 상관관계가, 그 여러 가지 보정항끼리의 상관관계가 지금 밝혀졌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추가로 연구를 해야 되고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아직 결론을 못 내린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시도한 게 마지막 그래프가 그걸 보정을 시도를 한 것이죠. 왜냐하면 표준화는 X1하고 C 파라미터에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게 아직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싶어 하죠. 일종의 물타기 전략인데, 왜냐하면 이때까지 AG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AG가 아닌 다른 파라미터에 대한 연구는 한 10여 년 전부터 했습니다. 예를 들면 호스트 은하의 전체 질량이라든가 별 형성률이라든가 이 두 가지는 잘 지금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해봤죠. 같은 샘플을 가지고 호스트 은하의 샘플로 하거나 별 형성률로 하게 되면 우리가 발견한 차이의 약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하셨듯이 항성 종족의 나이하고 은하의 호스트 질량 사이에 우리 한국에서 잘 알잖아요. 상관관계가 있어요. 근데 상관관계가 완벽하게 타이트하지 않고 상당히 마일드하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AG가 변하면 호스트 매스나 호스트의 질량이나 별 형성률이 활발하다는 건 그만큼 젊은 항성 종족이 많다는 거죠. 상관관계가 나오죠. 그러나 원래 우리 영어로 말하면 루트 코즈, 근원이 무엇이냐. 근원은 AG니까 AG로 했을 때 제일 크게 나오고, AG하고 관련이 있는 호스트 은하의 질량이나 별 형성률을 했을 때는 그것이 한 3분의 1로 작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앞으로 지금 박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런 방향으로 국제학계에서 논쟁이 진행될 것이라고 저도 예측을 합니다. 정확하게.